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순간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분명 그곳에 있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남베트남이 어떻게 무너지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던 미국이 왜 그곳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5월 1일) 한국 언론은 남베트남 패망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패망 직전 사이공에서 벌어졌던 대탈출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생생하지요. 그렇지만 세대 네 대만 더 와서도 우리 다 나왔어요. 미국을 너무 믿은 거야. 절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손 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헬기 5세대 빙빙 돌고 있는데 왜 안 열어? 안 열어줘. 사이공은 완전히 포위됐고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 대사관이었다. 그 속에는 한국의 외교관 15명과 교민 200여 명도 있었다. 모두가 미국을 믿었고 무사히 살아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더 안전한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야. 뭐 우방이니까. 한국 공관원들하고는 교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 다 뽑아내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2번이나 하격을 받았어요. 모두가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보내는 헬리콥터의 운명을 걸고 있었다.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으로 들어오기 전 3,000명의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남중국해의 항공모함으로 옮겨져야 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서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불안하잖아요. 우리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야. 아침 11시에 들어가는데 새벽 3시가 돼도 우리 차례가 안 돌아와. 애초 약속과 달리 헬기 탈출 작전에서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문을 탁 닫는 거야. 철수 중단. 자가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공의 밤하늘에 말이에요. 울부짖는 소리.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마누라는, 부모님들은. 사이공 탈출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공산화된 베트남의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어떻게 버려졌는가? 40여 년 전 말하지 못했던 사이공 대탈출의 진실이 지금 시작된다. 베트남으로 간다. 통일된 베트남이다. 올해 나이 77살. 그가 나이 든 만큼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사돈 국가가 된 두 나라. 베트남 전쟁할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군인? 아니고? 집에서 농사 지셨나?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남베트남 패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1973년 한국군은 9년의 파병을 마치고 남베트남에서 철수했다. 5천의 목숨을 잃었지만 경제적 열매는 달콤했다. 여기에 봉급은 그대로 주고 집으로 보내주고 가족이 살라고. 그리고 그 전투수당을 112입을 받고 중령 대령들은 좀 더 받고 이랬으니까 거기에서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야 월남 간다고 뭐 다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기왕 군대 왔으니까 1년만 갔다 오자. 월남에서 대한뉴스 동서정 특파원의 남베트남은 한국인에게 해외 진출의 첫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 전공을 보게 될 이 수상 경찰서는 65년도에 한국 GNP가 80불인데 그 당시에 베트남은 300불입니다. 우리나라 선풍기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카메라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부 여기서 사전화도 보냈다니까. 미칠이 뭐 그냥 다 돈덩어리 그냥 잉여물자라고 그래. 미군 잉여물자 여기 미군들 있잖아요. 잉여물자라고 그러지. 불화처. 미군 불화처, 8군 불화처에서 국제 입사를 하고 선수도 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 당시에 예, 좋았잖아요. 그리고 환율 바뀌어져가지고 좀 그냥 엄청난 돈을 또 벌었고.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쳤고 베트남의 수렁에서 발을 빼고자 했다. Nixon believes greater pressure. 1973년 미국은 황급히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2달 뒤 한국군과 함께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그로부터 2년,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베트남군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1975년 3월 4일 베트남 중부 반메 투옷 공격부터 시작된 전투는 순식간에 남베트남을 양분했고 남베트남은 모든 군대를 사이공 주변으로 퇴각시켰다. 순식간에 생긴 천만의 피난민이 살 곳을 찾아 베트남 전역을 덮었다. 남베트남 위기의 순간 안병찬은 특파원으로 사이공을 향했다. 모두가 베트남을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였다. 그는 전투가 시작된 다낭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1975년 3월 31일) 남베트남 제2의 도시 다낭이 북베트남군에 함락됐다. 우리로 치면 부산이 함락된 것이다. 다낭은 73년 이전까지 한국군이 주둔해 있던 도시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다. 남베트남은 다낭 전투에서 형편없는 전력을 그대로 노출했다. 지휘관은 사라지고 군인, 경찰은 민간인을 위협하며 먼저 도망쳤다. 공항을 지키던 군인들은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취했다. 다낭 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의 승리를 도운 건 북베트남군이 아니라 질이 멸렬한 남베트남군이었다. 남베트남 북부를 헤매던 천만의 난민이 다낭의 항구로 몰렸다. 배를 탈취하기 위해 충돌이 일어났고 해안 곳곳에서 생이별이 벌어졌다. And so they attempted then to bring ships into the harbor to evacuate the people and evacuate the soldiers, and it became an absolute one of the most horrifying refugee scenes in the last 50 years. 전장에서 도망친 군인들이 항구까지 들이닥쳤다. 민간인과 노약자도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탈출은 계속됐다. 해상에서는 피난선을 탈취하고 그들 마음대로 행선지를 정했다. 싸워야 할 군대는 사라지고 피난길의 약탈자로 변신했다. Mơ
사이공은 평온했다. 다낭을 빼앗겼지만 사이공은 전쟁의 면역이 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10년째 남북으로 나뉘어 싸워왔다. 한때 사이공의 심장부까지 점령된 적도 있었다. (1968년 1월 30일) 베트남 최대 명절인 구정이었다. 남베트남의 공산 세력인 베트콩은 그해 구정에 휴전하던 관행을 깨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미국 대사관도 점령당했다. 그 후 사이공에서는 2주 동안이나 시가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베트남군은 미군과 함께 베트콩을 진압했다. 사이공의 뒤에는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었다. 그 태평의 눈이 고요하거든요. 네. 그때 사이공이 멸망하는 그 상황은 태풍의 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태풍은 그 주변은 막 그냥 소용돌이 치고 무시무시하고 천둥번개 요란한데 가운데는 조용하거든요. 아주 조용해. 무풍지대야. 근데 그 태풍의 눈이 가장 두려운 거라고. 그때 사이공은 그런 분위기죠. 다낭이요? 한국 대사관은 다낭 함락 소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첫 번째 과제는 다낭의 교민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언제 남베트남을 구하러 올 것인가였다. 이대용 공사는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대사관 최고의 고참이며 남베트남 대통령과 미국 군사학교 동기로 누구보다 남베트남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미국하고 또 그러면 방위 공약을 맺어서요. 전쟁이 나면은 즉각 그냥 그 이북 터져오면 우리가 미국에 나가서 폭포하고 한다. 뭐 그런 장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북엔 또 40억 달러를 갖다가 원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서. 남베트남이 곤란에 빠지게 되면 미국의 지원이 약속돼 있었다. 사이공은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관 대사는 생각이 달랐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그는 해군본부와 직접 연락해 수송선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다. 남베트남 정부는 사이공으로 몰려든 난민 수송을 위해 해군 함정 파견을 요청한 상태였고 김영관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 교민 철수에 대비하고자 했다. 사단도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당시 남베트남의 한국 교민은 대략 2만 명. 다낭 함락 이후 사이공에는 교민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었고 사업에 성공한 부자도 있었고 혼자 남은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함께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그들이 고민이 있죠. 첫째 떠나려면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죠. 두 번째는 또 월남 사람과 현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처자식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 부담이었죠. 세 번째는 어떤 유언비어가 있냐면 월남이 다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군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또 연합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떠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사이공의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였죠. 4월 2일 중부전선에서 나트랑이 뚫렸다. 남베트남의 4분의 3이 북베트남의 수중에 들어갔다. 파죽지세였다. 이 전쟁이 남베트남 군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00만의) 대군과 5,000대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한 남베트남은 막강한 전력을 자신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투기에는 기름이 없었고 보급품은 부족했다. 게다가 군인들의 전투력은 나약했다. The South Vietnamese military headquarters had allowed the families of South Vietnamese officers and military personnel to live with them
And so if you're a South Vietnamese military guy and your wife and your children are right with you in the front line, what are you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turn your weapon on the enemy? Or are you going to gather your family and run as fast as you can? That's what happened. 티우 대통령은 부대를 시찰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지만 군대는 이미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티우 대통령을 비롯한 남베트남의 모두가 미국의 도움을 필사적으로 요청했다. They didn't expect troops to come back, but they did expect the Americans to bomb the North Vietnamese to help them defend themselves. 미국은 과연 베트남에 다시 올 것인가? 이 전쟁의 향방은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북베트남군의 수뇌부도 온통 신경은 워싱턴으로 쏠려 있었다. 당시 남베트남에서 베트콩의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던 응웬 휴 타이. 학생 운동가였던 그는 남베트남의 장교를 거쳐 베트콩으로 변신했다. 남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이 항복 문서를 작성하는 역사적 순간에 베트콩을 대표해 현장에 있었다. 그의 임무는 미국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Cái đó là câu hỏi mà ngay mấy ông Việt Cộng ở trong khu nhắn ra cho chúng tôi trả lời. Dạ. Là Mỹ có trở lại. Dạ. Thì chúng tôi thăm dò tin tức tất cả thì biết là không trở lại. Dạ. Thì chúng tôi biết khẳng định là không trở lại. Dạ. 이상했다. 미국은 조용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만난 퇴역 장교 존 메디슨. 그는 1973년 미군 철수 후 사이공에 주둔했던 미국 군사협상단의 대표였다. Then they said, okay, look, we're right. The U.S. isn't going to react to any military offensive. Although, so actually, you didn't get any order from Washington how you about the position, what should do. Any order from the Washington D.C.? Well, I was told just keep doing what you're doing. You know, try to get information about PWs and MIAs. 2년 전 파리 평화협정 후 닉슨은 티우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했다. With regard to how we shall work together in the years ahead, working for the program of peace. 양국을 대표하는 두 정상의 약속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휴지 조각이 된다. 다음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 준비 과정의 불법 감청 사건으로 물러난 것이다. They thought Nixon was a crazy man. The North Vietnamese looked at Richard Nixon and said, "Oh my goodness, this guy will do anything. He'll bomb us back to the Stone Age." And once the madman was gone, they knew the door to Saigon was open. 북베트남은 새로 등장한 포드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할 건지 아닐지 시험에 들어갔다. Let's start pushing and see if the American aircraft come back. And so they kept pushing all through the fall of 1974. They then overran a province capital, still no U.S. aircraft. Then the North Vietnamese leadership said, wait a minute, maybe the Americans aren't going to come back after all. 이런 상황에서 사이공 미국 대사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대사관의 수장 그레이엄 마틴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그에게 남베트남의 패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군은 다시 올 것이고 북베트남군은 공격을 중지할 거라 믿은 것이다. 그는 미국 CIA가 제공하는 정보도 무시했다. On April 7th, I met with the best agent
the best intelligence agent we had in Vietnam, the CIA's best agent. And he said that the North Vietnamese were going to overrun Saigon by the end of April to be in Saigon by Ho Chi Minh's birthday. They told us, this agent told me this. This was the latest planning from Hanoi. We should have begun planning for an evacuation at that point, and I began pressing for it, and other people in the embassy did, but the ambassador wouldn't believe it. (1975년 4월 8일) 사이공 도심 대통령궁이 폭격당했다. 남베트남 공군기 한 대가 반란을 일으켜 기수를 돌린 것이다. 평온했던 사이공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독립군을 갖다 폭탄 안 들리고 폭탄을 잘못 들으면 내가 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를 소면하면 그 저쪽으로, 독립군이 여기 있다면 그 뒤쪽으로, 이쪽으로. 그게 남에 딱 붙어가지고 엎드렸지. 내가 뛰어가는 순간에 폭탄이 벌써 떨어졌어요. 쾅 하면서. 제가 그 바로 한 500m인가 그 독립궁에서 1km도 안 되는데 그때 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뜨저라고 그래서 자유의 거리라고 거길 갔었는데 갑자기 막 폭탄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그게 독립궁을 폭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갔더니 그냥 빨리 철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상치가 않다고. 교민들이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베트남 드림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첫째는 외국에 나와 살아본 경험이 외국에 어디든지 가 살 수 있다는 자신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노동을 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했고, 그렇게 월남이 망하게 되니까 사방에 소수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카나다로 갈 수도 있다. 이란에서 사람들을 많이 쓴다든지 그 정보가 있어요. 격리지 추가라는 게 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는데 격리지 추가라는 자체에 이란이나 호주가 이제 포함되게끔 해달라는 거는 해주고 그래서 많이 갔죠. 그 당시에는 호주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남베트남의 불안은 한국 교민들을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민 역사는 남베트남 패망을 통해 새롭게 시작됐다. 독립궁 폭격 후 사이공 거리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군인, 경찰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미군이나 한국군을 도왔던 사람들도 보복당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탈출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친분 있는 외국인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기숙사에 갔더니 기숙사 애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뭐 완전히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왜 와서 한국 사람이 싸우냐고 했던 애들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제 밀려서 그렇게 되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자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자기 동생이라도 데려갈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애들이 되게 겁에 질렸더라고요. 암만 해도 위험하다고.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공항으로 달려갔다. 미군도 조용히 가족과 베트남 조력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 마틴은 탈출을 용인하지 않았다. There was a very brave U.S. Air Force officer working at the Defense Attaché's office. He began sneaking, as of the second week of April, friends and others onto outgoing cargo aircraft. He was doing this despite the ambassador's express orders not to do it. You know what the ambassador did to this guy? Fired him, sent him home. 공항에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사이공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Trying to get Americans out of there.
These guys are arriving on the 747 every day, a couple hundred of them. And what were they doing? They were looking for their girlfriends. And they were going to get them out. So we're getting people out. Here come more of them. 베트남 사람과 미국인, 그리고 베트남 사람과 한국인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진정서가 오고 그러는 그걸 들고 찾아가 보면은 저 산골에 참 위험한 지역을 갔었어. 지금 생각하면 가보니까 뭐 이렇게 반스 하나 입고 우행 벗고 있으면서 아기를 하나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랑 가족한테 편지를 왔다 그러는 게 여기 있는 이 자식도 내 핏줄인데 이걸 버리고 어째 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저는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민도 있었습니다. (4월 9일) 부산. 해군 LST함 2척이 출항한다. 부산에 부산에 들어오라. 지난해 9일날 출발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도 몰랐어. 그때 막 짐을 막 실더라고. 하여튼 우리 LST 건조 이후 제일 많은 물자를 실었습니다. 식량, 의료품, 그리고 이제 난민 같은 건. 난민들이 무지무지하게 생겼다. 그렇게 사이공에 가서 난민들의 400만 불치의 군수품을 실어줘라. 내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난민들을 수송 작전을 해줘라. 극단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우리가. 작전명 십자성. 해군 LST 810함과 815함 2척이 남베트남 난민 구호를 위한 수송 작전을 위해 구호 물자를 가득 싣고 사이공으로 향한다. 배에 가득 찬 구호 물자는 보름 후 교민 탈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날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38마일 수완록에 다다랐다. 이곳은 사이공 최후의 방어선이다. 수완록이 무너지면 사이공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4만의) 북베트남 병력이 수완록으로 집결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남베트남의 병력은 불과 6,000명 뿐이었다. 사이공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각 미국 워싱턴. 드디어 포드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의 남베트남 군사 원조안을 요청하고 마틴 대사도 참석해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베트남의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가 던져진 것이다. 수완록에서는 처음으로 남베트남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6,000명의 군사가 4만의 대군을 막은 기적의 전투였다. 그들은 무려 일주일간 수완록을 방어했다. 이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에는 의미가 없었다. 당시 군 수뇌부에 있다 마지막 정부에서 총참모총장을 지낸 응웬 휴 하잉. Nếu thật sự cái này là tôi chỉ nói ngoài thôi. Nếu thật sự mà nếu đánh thì cái ông tướng mà vô đây làm sao đánh lại tôi? Bởi vì tôi là một tướng, tôi đã học ở Leavenworth. Tôi đi học chung với mấy ông tướng ở ngoài Bắc. Ác liệt bởi vì lúc đầu đánh thì ác liệt. Nhưng mà thật sự thì ở miền Nam đã coi như là đã chịu thua rồi mà. 6,000명의 군사로 4만을 막아낸 레민다오 준장은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17년간 감옥에 있었다. 끝까지 싸운 잔인한 대가였다.
남베트남의 마지막 표정은 안병찬 특파원에 의해 한국으로 전송됐고 본국으로부터는 안병찬 특파원에게 다급한 탈출 명령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4월 9일에) 부산항을 떠난 상륙함 두 척은 21일 오후 메콩강 하구 붕타오항에 도착했다. 붕타오에서 사이공까지는 뱃길로 50여 킬로미터. 사이공까지 들어가기 위해선 남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 사이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박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3척인가 4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대만 배들인데 그 배들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난민을 수송한다든가 또 자기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온 배들입니다. 근데 그런 배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는 동안 남베트남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 배로 한국 교민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영관 대사는 구호물자 전달식을 빌미로 남베트남 정부에 이 배의 사이공 뉴포트항 진입을 요구했다. 구호물자에 대해서 그래도 인계 인수식은 해야만 카메라도 찍고 사진도 찍고 보도도 하고 할 거 아니겠는가. 응? 그래 월남 정부도 자기들도 자기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비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정보통인 김기원 공보관이 일본 NHK 지국장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보고했다.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북베트남과 철수 시기를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예. 이 양반이 확정적이라는 날짜를 딱 집어서 말하면서 4월 30일에는 저 독립군의 철무입니다. 이만한 소로된 철무인데 그걸 월맹군 탱크가 미고 들어올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확실한 근거 있는 거야? 확실한 근거 있습니다. 지금 이대용 공사는 이 정보를 믿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과 남베트남의 10년에 걸친 의리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믿지 못했다. 회의석상에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 해전 시스템은 확실한 거고. 보고를 했는데 김영관 대사님도 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저는 안 물러서고 4월 30일이 독립군의 월맹 탱크가 들어옵니다. 까지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월맹군이 공세를 아주 많이 양성화해 쳐오더라도 6개월은 충분히 버틴다. 그게 그분의 그 당시 정보와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런데 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김공관 이렇게 살피다가 아무도 대상 마루에 마당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살짝이 내 방에 오십시오. 가지고 아까 말한 걸 전문을 하나 기한에 오십시오. 내 주장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따 다른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살짝 올라와가지고 내한테 결제 맡으십시오. 이래요. 당시는 중앙정보부가 외교관 전문도 검열하는 시대였다. 김기원 공보관은 김영관 대사의 결재를 맡아 보고서가 정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과 총리에게 전달되도록 심야에 전문을 타전한다. 대사관 모두가 모르는 일이었다. 김기원 공보관의 정보는 근거가 있었다. 이틀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주미 소련 대사 도브리닌을 만나 북베트남과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남베트남의 군사 원조안이 부결되자
베트남 탈출을 위해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Was the Soviets were mediating these communications. And the Soviets were, of course, getting a chuckle out of all of this. Because suddenly the Americans were humiliated. Humiliated! The Americans who had dared to make a peace with the Chinese. They were being humiliated. And so the Soviets thought, I'm sure, this was the greatest thing. And they were willing to facilitate Kissinger's communications on the last day because it meant total humiliation for the United States. 굴욕적이어도 할 수 없었다. 남베트남에 있는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미국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1975년 4월 19일 날 스나이더 대사가 외무부 장관을 찾아왔습니다. 월남인 철수를 위한 비상작전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미군 기지에 수용하고 싶다. 근데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 이제 월남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보를 받고 나서 한국 정부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월남 정부가 이제는 버틸 수 없구나. 미국은 베트남 탈출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조치는 급물살을 탔다. 탄손두트 공항을 통해 미국인들과 베트남 협력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명 텔런바이스 철수 작전이다. 십자성 함대가 도착한 그날 밤 8시, 구엔반티우 대통령이 사임한다. 남베트남을 버티게 한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레이엄 마틴 대사는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다. Nguyen Van Thieu out of the country and the ambassador continued to believe there was a chance for negotiations. He contacted Henry Kissinger and he said, well, why don't you say something to your friends, the Soviets, to see if they will slow the North Vietnamese down. The North Vietnamese didn't love the Soviets. They weren't going to take the chance of slowing down their march, and they didn't. 4월 21일, 마틴은 아직도 북베트남군과의 정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키신저는 미국인의 무사 철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If the South Vietnamese would see the Americans all packing up and leaving all at the same time, the South Vietnamese would panic, civilians would panic, the military might collapse, and worse, they might even try to grab Americans as hostages or fire on the Americans to prevent them from leaving or to take them with them because they were very much afraid of communist retribution. So Kissinger wanted to not only prevent that panic, but he wanted to try and work this diplomatic angle. 다음 날, 십자성 함대가 사이공의 군사항인 뉴포트항에 도착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물자를 전달하러 온 친선 사절단이다. 남베트남 정부는 구호 물자 전달식을 마련하고 상륙함을 지휘하는 장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했다. 수완록을 뚫은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인근 30km 지점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진군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김영관 대사는 남베트남의 외교부를 방문했다.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인 한국 교민을 출국 수속 없이 LST에 태우기 위해서다. 대사는 우리 교민을 일시적으로 태국과 가까운 푸콕이라는 섬으로 대피시킨다고 위장해 허락을 받았다. 단 조건이 있었다.
거기 뭐 조건이 복잡한 게 있어. 월남 정부에서 급하니까 우리한테 한 575명인가 자기들 VIP를 탈출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LSD가 가는 겸에 한국에 가기 전에 태국에 들려서 부국항에 사람을 내려놓고 한국에 가라. 그걸 안 한 말이야. 우리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대사와 합의해서 오케이 봐주자. 한국 대사관에 비상이 걸렸다. 일일이 교민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4월) 초부터 꽤 많은 교민을 귀국시키고 제3국으로 내보냈지만 사이공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사이공에서 일군 재산과 월남인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취재하던 안병찬 특파원도 그 속에 있었다. 아, 여기 한국 교민들이 바글바글 매일 보따리 들고 150명, 200명 여기 어떤 놈은 연설하고 말이야. 여러분 말이야 이렇게 우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가 뭐 단결해야되고 하면서 지가 울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비장했다고 분위기가. 김상훈 목사가 거기 테이블 놓고 며칠 동안 접수를 했어요. 난민 LST에 탈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어. 아니 바글바글 교민들의 수용소였어요. 여기 다 보따리 들고 이렇게 들고 와서. 힘들게 모인 교민들이 다시 흩어질까 봐 대사관은 국리를 짜냈다. 그들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걸 하고 뭐 조그만 상품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선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다. Today, America can regain the sense of pride that existed before Vietnam. But it cannot be achieved by refighting a war that is finished as far as America is concerned.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포기했다.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사이공 뉴포항에는 긴장이 깊어졌다.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또 하루가 첫날 지나고 이튿날 지나고부터 이제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 첫날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두째 날부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간에 거의 멀지 않는 곳에서 바퀴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이 물 밑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이때부터 함대의 경비대는 10분 간격으로 배 옆으로 수류탄을 투척했다. 벌써 사이공이라는 안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변이 전부가 벌써 공산권에 들어가 있고 사이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 상태가 우리가 들어간 거야. 사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우린 들어갔어. 강 건너 북베트남군이 언제 넘어올지 모른다. 십자성 함대는 시간과의 싸움에 도박을 걸고 있었다. (4월 25일) 피말리는 하루가 시작됐다. 미국의 베트남 포기 선언은 한국 정부를 경악하게 했다. 우리 해군이 적진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한국 해군사령부에서 함대로 장문의 전보가 들어왔다. 김영관 대사에게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다. 함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군과 대사관은 전원이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은 교민 철수를 포기하고 즉시 사이공을 떠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해군 사령부의 명령은 절박했다. 그게 암호화가 안 되고 워낙 급하니까
전부 다 평문여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암호화시킬 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사이공은 포위돼 있었다. 해상으로 나가는 길은 이미 북베트남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국 해군의 함정과 장교들이 북베트남군에 납포돼 평양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상상은 한국 해군 본부에겐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러나 대사관 앞마당에는 1000여 명의 교민이 있었다. 나가기 싫어하는 교민들을 어렵게 설득했다. 그들을 태우려면 하루가 더 필요했다. 이제 와서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김영관 대사는 함대 사령관을 설득했다.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 나도 결심했고 김영관 대사도 동의했어요. 교민 한 사람도 철수 안 하고 우리끼리 싹 빠져나왔다.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우리는 교민하고 같이 한다. 해군 사령부에서는 출항을 독촉하는 전문이 계속해서 날아왔다. 그러나 십자성 함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이공과의 힘든 이별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